알았어. 일단 전화 내가 할게. 지금 이제 아까 하던 거 이제 마저 시작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온실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광이라고 하고 광 다음에 이제 온도라고 했잖아요. 광과 온도가 맞은 다음에 바다 이산화탄소 농도라든가 습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 광 센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업에 쓰는 거는 파와 조도 센서를 사용해요. 파 센서, 광량 센서를 사용하고 조도 센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파는 이제 광량 센서는 이제 볼게요. 광량은 에너지 개념이기 때문에 와트라든가 그 다음에 줄로 들어가죠. 와트는 이제 여기서 들어갈 게 있죠. 이게 바뀌었는데 이게 측정 단위가 요 밑에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측정 단위가 와트 제곱미터 초예요. 밑에가 측정 단위 줄 센치 제곱미터 줄은요. 요것만 있고 초는 필요가 없어요. 줄은 시간이 필요 없다. 와트는 시간이 필요해요. 와트는 순간 개념이라기 때문에 와트에서는 할 때 제곱미터나 와트가 못타요 이거 지금 제가 가끔 보면은 잘못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측정 단위 보이죠? 측정 단위가 여기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 딱 떼서 위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초. 줄은 센치 제곱미터 줄은 요건 줄이에요. 이건 줄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적된 시간 동안 얼만큼 줄이라는 뜻이지 이게 2시간이고 3시간도 필요 없는데 저 센치 제곱미터 이거 와트는 반드시 초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광합성 속도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몰이라고 돼 있죠. 센치 제곱미터당 마이크로몰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몰을 배울 때 뭘 배웠어요?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수경재배 배양 얘기할 때 몰은 어떤 개념이죠? 식비 아니에요? 예? 개수. 예. 예. 1몰은 우리가 화학 시간에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1몰이라고 했죠. 마이크로몰은 뭐예요? 100만 분의 1이죠. 100만 분의 1 몰이 마이크로몰이라고 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광의 입자가 몇 몰만큼 제곱미터당 초당 들어왔냐를 갖고 우리가 몰이라고 해요. 파라고 써 있죠. 파 센서라고 돼 있죠. 파는 광합성을 하는 광을 얘기해요. 와트하고 줄은 무슨 광이에요? 광합성과 상관없이 온실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를 와트와 줄로 표시하고 파는 광합성을 하는 광만 우리가 파로 표시해요. 주로 광합성 광은 어떤 광을 유치한다고 했어요? 400에서 700 나노메타 약 가시광선대와 거의 일치한다고 했죠. 이것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와트하고 마이크로바 계산할 때 시험 문제 냈었죠. 지난번에 500와트는 일반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썼을 때 대략 몇 마이크로몰? 1000 마이크로몰 곱하기 2하라고 했죠. 거의 곱하기 2하면 거의 맞다고 했죠. 그 다음에 비례율 밝기 룩스는 써요 안 써요? 퀴도 개념이죠. 룩스는 인간이 볼 때 밝은 거예요. 광합성하고 인간이 볼 때 밝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온도도 마찬가지죠. 온실 내부 온도를 올리는 거는 가시광선이 더 올려요? 적외선이 더 올려요? 적외선이 더 올리죠. UV는 올리지 못하죠.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올리긴 하죠. 조금 미세하죠. 가시광선대와 적외선대가 에너지의 주로 일을 만들어주는 거고 파는 광합성 할 때 사용되는 것이 파 에너지고요. 이것들이 파는 그러면은 이 광합성 에너지는 가시광선대의 파는 100% 광합성 하나요? 그 중에서도 아주 5% 10%만 광합성하고 나머지 광은 광합성을 못하고 열로 바뀌죠. 이것도 다시. 그래서 우리가 늦게 온 사람들 때문에 이거 오늘 아는 사람 틀리라고 내야겠어요. 측정 단위 있죠? 요거 위로 올라가야 돼. 초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줄을 센치 제곱미터 이거 제가 이거 잘못 오타 난 거 이거요. 이거 내가 안고 치고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아마 이거 기말고사 되면 와트는 뭐가 붙는다? 시간이 붙는다. 그다음 줄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줄은 그냥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줄에 시간 붙는 거는 1시간 동안 몇 줄 정도 에너지 들어갔다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줄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도 센서는 백금 센서 있고 반도체 센서 있고 적외선 센서 다양하죠. 그 다음 섭씨, 화씨, 절대 온도를 사용하죠. 절대 온도는 몇 도예요? 273도가 이제 절대 온도로 가죠. 273도를 그래서 섭씨, 화씨 쓰고 있고요. 우리가 섭씨, 화씨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문제 안 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섭씨로 계산해요. 그냥 우리 통일해서. 화씨는 유럽 애들이 다 쓰라고 하고 우리 섭씨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이 계산할 때 평균 온도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24시간 평균 온도. 작물의 성장 속도는 뭐에 의해 결정나요? 24시간 평균 온도에 의해 결정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이를 키우고 있는데
주간 평균 온도가 25도이고 23도이고 야간 온도가 17도예요. 평균 온도 20도죠. 근데 주간 평균 온도가 25도이고 야간 평균 온도가 15도예요. 그래도 평균 온도가 20도죠. 그러면 마디의 길이 성장 속도는 어때요? 같다. 키는 똑같이 큰다. 비슷하게 큰다는 거예요. P는. 그러면은 평균 온도가 고 식물의 성장 속도가 결정나는 걸 우리 평균 온도라고 하고요. 주간 평균 온도는 뭐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의 평균 온도를 우리가 주간 평균 온도라고 하고요. 야간 평균 온도는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의 온도를 야간 평균 온도라고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간 평균 온도와 야간 평균 온도가 차이가, 그러니까 내가 일평균 온도가 같다 하더라도 주야간 온도 편차에서 뭐가 결정나요? 영양 생장과 생체 생장이 결정나고요. 주야간 온도 편차가 커지면은 어떻게 큰다? 생식입니다. 이렇게 커지고 주야간 평균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이렇게 크고 우리가 적당히 맞추면은 이렇게 커요. 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얘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차를 크게 만들고 만약에 얘로 가고 있을 편차를 작게 만들어서 일로 가게 되고 우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가죠. 근데 이러고 가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봤죠? 오늘 적심 다 치고 막판 다 커졌죠? 얘는 어떻게 해요? 주야간 편차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그때는 크게 만들어. 크게. 그럼 어떻게 돼요? 과일이 더 빨리 크고 빨리 비례가 끝나 빨리 크고 빨리 먹어버리겠죠 우리가. 또 우리가 이런 전략을 쓰는데 우리가 주야간 온도 편차, 그러니까 24시간 평균 온도, 주간 평균 온도, 야간 평균 온도 갖고 하고 요새 유행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유럽에서 유행하는 게 평균 온도 20도를 맞추기 위해서 야간 온도를 떨어뜨리고 주간 올린다고 했죠. 왜요? 에너지의 비용이 너무 비싸지니 우리가 옛날부터 했던 방식인 주간 온도를 우리가 유럽 평균보다 주간 온도를 좀 높게 놨고요. 항상 야간 평균 온도를 좀 낮게 놨었어요. 우리 옛날부터. 왜 그러냐? 우리는 일단 겨울을 났는데 우리가 에너지 비용이 너무 춥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네덜란드에는 영하 뭐 0도, 1도, 2도, 뭐 보통 0도, 1도, 2도이기 때문에 별로 안 추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하 15도, 18도 막 떨어지니까 우리가 내부 온도를 그만큼 높이게 되면은 에너지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는 약간 저온 관리한 쪽이었거든요. 대신에 주간에 저온이었던 거, 야간에 저온인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간 온도를 좀 높였던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한계 온도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토마토의 한계 온도 12, 3도, 오이의 한계 온도 15도, 파프리카 온도의 17도, 그 다음에 가지의 한계 온도 19도를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한계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온도를 저온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사 온도는 뭐예요? 평균 온도 곱하기 시간 곱하기 소요일수. 그러니까 적사 온도가 높아지고 우리가 과일의 익는 속도는 뭐라고 했어요? 적사 온도라고 했죠. 어디의 적사 온도? 과일 표면에 적사 온도가 높을수록 과일이 빨리 익고. 그럼 아까 온도 편차 크게 두고 낮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요게 빨리 적사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죠. 이것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익혀서 빨리 떼달라고 우리가 적사 온도를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 작물의 포몬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작물의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온을 얘기하죠. 식물의 체온을 우리가 작물의 온도라고 하는데 포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식물이 반응하는 거는 작물의 포몬이라는 거죠. 근데 작물의 포몬을 알기가 쉬워요.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포몬은 각 위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포몬 같은 경우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기 온도가 높으면 아마도 식물체의 온도도 높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하기 위해서 뭐래요? 지금 현재 다 온도가 나눠졌죠. IR 온도계. IR 온도계로 내가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식물체의 온도가 얼마큼 올라가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같은 공기 온도가 15도인데 어제는 생장점 온도가 17도였는데 올해는 15도일 때 18도였어. 19도였어. 그럼 뭐예요? 얘가 포몬이 어제보다 더 올라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들. 실제로 공기 온도와 포몬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대기와 작물 온도의 편차. 크면 좋아요, 나빠요? 크면 안 좋죠. 크면 클수록 작물이 스트레스 받고 더 장애를 받을 위험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한낮에 공기 온도가 32, 32도인데 작물의 온도가 27도야. 5도 차이가 나요.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작물이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아니요, 결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식물체가 우리 과체로 과일이 문제 될 수가 있어요. 물을 과일로 안 가고 2% 다 가버리면은 과일에 배꼽서가 나고 오이가 휘어지고
우리 도구야? 속이 빈다고 했죠. 속이 비기도 해. 오이가 무입해서 너무 물을 많이 뺏기고 그럼 뭐 해야 돼 그때는? 차광에서 이파리가 물을 안 뺏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수시로 확인해야 돼요. 수시로 확인해서 잎의 온도가 너무 공기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한낮에 차광을 해서 공기 온도와 잎의 온도가 유사하게 만들어주고 또 반대로 잎과 공기 온도가 너무 붙어서 붙는단 말이에요. 차광을 해서 잎의 온도를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수시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요. 근데 내가 컴퓨터를 얘를 호겐드론 프리마 컴퓨터가 있는데 센서를 1500 주고 그 IR 온도계나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면은 우리가 환경 제어하기가 쉬워지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잎과 공기 온도 편차가 커져도 커튼을 닫고 잎과 공기의 온도가 붙어도 커튼을 치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온도 변화 속도. 온도 변화 속도는 우리가 주간에 1도를 오전에 1도를 맞추고 싶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온도 편차가 오전에 온도가 완전히 환기하기 이전에 온도가 급상승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 근데 제가 데이터를 하나 알려드린 게 있었죠. 어떤 데이터를 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2월 15일 날은 9시 정도에서 9시 반 사이에 30분 동안에 5도가 올라갔어. 근데 3월 초가 되니까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5도가 올라갔어요. 30분 동안. 근데 어느 날 봤더니 3월 15일쯤 갔더니 8시 10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5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고 나면 어때요? 다시 천천히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런 걸 확인하면서 딱 대비하죠. 어제 봤더니 8시 반부터 9시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돼요? 8시 반 이전에 환기를 할 준비를 하고 내가 찬 공기에 떨어지니까 전략을 짜야 되겠죠. 어떻게 환기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짜서 실행해야 돼요. 이것들을. 근데 이게 지금 환경제어 컴퓨터가 이걸 안 해줘요. 그러니까 환경제어 설정을 해놓은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30분 동안 온도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작동되기 시작해요. 그 짧죠? 우리가 창 여는 걸 딜레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딜레이 시간이 있어요. 딱 우리가 열 때 그냥 여는 게 아니에요.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단계로 열기 때문에 요 30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 이 사이에. 그렇게 또 항상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환경과학 컴퓨터가 너무 좋으면은 그것을 지가 인공지능이 알아서 미리 땡겨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환경 데이터를 봐가면서 그 시간을 조절해야 된다. 이것들을. 온도 변화 속도가 여기서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온도 측정하는 것들이요. 습도 측정은 우리가 종류가 있어요. 반도체 센서가 있고 건수고 온도 센서가 있고 노점 온도 센서가 있다. 반도체 센서는 뭐예요? 저기 디지털 센서기 있죠? 그게 바로 반도체 센서예요. 이것들이. 근데 이게 반도체는 습에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전기 제품이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햇빛에 강해, 약해요? 약하죠. 열에도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내에다가 반도체 센서나 이런 거 설정하는 경우는 옛날에 프리바 호겐드론이 그 건수고 온도계를 설치했다가 디지털로 바꿨어요. 그러다가 다시 건수고 온도계로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해보니 안 되겠는 거야 도대체. 온실 내에서는 못 버텨요. 잘 고장나고. 그러니까 다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바꿨어요. 우리 온실에서 생성되는 온도라든가 습도계는 건수고 온도계로 아날로그 방식을 주로 채용하고 있다. 아날로그를 다시 디지털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습도의 종류를 보게 되면 상대 습도가 있죠. 그 다음에 절대 습도가 있고 절대 습도에는 또 HD 값이 있어요. 수분 부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차가 있어요. 베퍼 프레셔. 이거는 디피시티일까요? 디퍼런스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도 측정할 때는 디피시티로 얘기해요. 디퍼런스가 아니라. 디퍼런스하고 디피시티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얘기한 건 디퍼런스. 뭐예요? 잎의 수증기압과 공기의 수증기압을 우리가 디퍼런스라고 하는데 이 디피시티는 뭐냐면 공기에 바로 내가 만약에 포화가 됐을 때 만약에 1.3 정도의 VP가 있어. 근데 현재 1.1이야. 그러면은 0.2만큼의 VPD 값이 있다고 얘들 얘기해요. 베퍼 프레셔 디피시티로는. 근데 디퍼런스는 뭐예요? 잎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기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잎을 갖고 얘기하죠. 잎의 수증기압 열반값. 그러니까 디피시티와 디퍼런스 차이는
if를 갖고 얘기하면 디퍼런스, 공기를 갖고 얘기하면 디피시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아마 디피시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상대습도는 가장 일반적인 단위다. 결론 관계할 때 가장 팔기 쉽다. 일반적인 얘기죠. 그러면은 상대습도에서 오해점이 있다. 7월 달에 8월 달에요. 8월 초에 비가 안 와요. 외부 습도는 75%, 내부 습도가 50%예요. 그러면 절대 습도는 상대 습도 25% 차이 나죠. 절대 습도는 누가 높아요? 그럼 내부가 높아요. 웬만해서 내부가 높아요. 웬만해서는 내부가. 차이가 얼마큼 날지 몰라도 웬만해서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도가 50%라고 절대 습도로 따지게 되면은 결코 내부가 낮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 절대 습도는 이제 말했듯이 실제로 1立方미터의 공기 안에 몇 그램의 물이 들어있냐를 갖고 우리가 절대 습도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절대 습도의 단위 뭐예요? 그램이죠. 킬로그램당 그램 또는 1立方미터당 그램으로 표시돼요. 상대 습도는 뭐예요? 퍼센트죠. 그래서 절대 습도는 퍼센트, 그램 또는 킬로그램당 그램 또는 입방미터당 그램으로 표시되고 HD 값은 뭐예요? 얘도 그램, 입방미터당 그램 또는 킬로그램당 그램으로 표시되죠. 이것도요. 그 다음 포차는 VPD 압력이니까 얘는 이제 압력 단위로 표시돼 파스칼로 표시되고요. 표시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의 증가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혹은 에너지를 얼마나 넣고 빼야 되는지 계산할 때 유용하다. 상대 습도, 절대 습도 포차들은 서로 환산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온실에 존재하는 수증기량이 같아도 상대 습도는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르다. 상대 습도와 VPD는 온도 변화와 관계없이 절대량이라는 거거든요. 산산가스 측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센서의 동작 적외선 센서가 있고 주로 쓰는 건 적외선 센서를 써요. 우리가 단위는 ppm으로 표시되죠. ppm은 몇 g이에요? 100만 분의 1g을 우리가 ppm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1000 ppm이에요. 그럼 몇 g이에요? 만 ppm 들어있다고 해요. 어떤 약 입안에 비타 이거 봤더니 유효 성분이 인삼 엑기스가 1000 ppm 들었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적은 거죠. 100만, 그러니까 만이니까 1%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100만 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보면은 TV에서 특히 이제 케이블 TV에서 광고 나올 때 보면은 뭐 아마존에서 캔 어떤 약효 성분인데 무려 1000 ppm이 들었습니다 하잖아요. 1000 ppm 몇 퍼센트? 1%. 1000 ppm은 0.1%죠. 그래서 ppm이라는 단위가 100만 분의 1 단위니까 실제로 1000 ppm이면 굉장히 양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0.1%라는 거예요. 이게 400 ppm은 0.04%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적은 양인데 이 센서가 정확하지 않아요. 대략 만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풍속계 이제 그러니까 풍향 측정기인데요. 풍속 센서는 우리가 초당 미터로 따지고요. 우리가 0.5 이상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2m 얘기했죠. 2m 세커가 우리 시험 문제 됐죠. 2m 세커 되면은 풍상창을 닫아 열어요. 2m 세커에서 됐죠. 중간고사 때 초속 2m면은 풍상창을 닫으라고 했잖아요. 바람 부는 쪽으로 창을 닫으라고 했잖아요. 2m면은 나무가 어떤 거랬어요? 흔들리는 정도가? 나뭇 이파리가 살짝 흔드는 정도가 2m 세커라고 했죠. 굉장히 약한 바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체가 창을 닫으라고 했는데요. 0.5 이상에서 스트레스 받는다. 0.5는 어때요? 사람이 느끼는 정도가 아주 느낄까 말까 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식물이 이렇게 흔들려. 나무가. 그러면 이건 몇 미터예요? 우리 저기 센터 가보면은 막 흔들리고 있죠. 이거 몇 미터예요 이거? 2m 이상이죠.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는 2m 이상의 바람이에요. 바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럼 온실 안에서 창을 열었더니 한들바람 불어서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 온실 내부의 습을 빼주는 건 좋아. 열을 빼주는 건 좋아. 나쁜 점은 뭐예요? 식물이 기공을 닫는다는 거예요. 바람을. 기공을 닫았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적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어의 시스템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시간에 대한 설정. 시간에 대한 설정은 우리가 절대 시간이 있고 상대 시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시간들, 우리가 느끼는 시간들은 어때요? 요새 해가 몇 시에 떠요? 5시 반에 해가 뜨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12월
2월 달에 해가 몇 시에 떴어요? 6시 반, 7시에 떴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현재 5시 반에 해가 뜬다는 거는 해가 뜨는 걸 맞췄을 때는 일출 시간으로는 지금 5시 반이 0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시간 계산이 되기 시작하죠. 또 우리가 절대 시간은 사람이 보는 시간이고요. 상대 시간은 일출을 기준으로 해서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온실에서 운영할 때는 광합성을 중심으로 하고 모든 에너지는 어디로부터요? 태양으로부터죠. 광합성 에너지도 태양으로부터 오고 증산 에너지도 태양으로부터 오고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천문 시간을 우리가 잡는다는 거예요. 태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온실을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 상대시 가로치고 천문 시간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다. 우리가 이제 6단계로 얘기를 하는데요. 일출 전후가 얘기해요. 일출 전후는 우리가 식물의 체온을 올리고 케탄을 거방하면서 우리가 작물을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오전에는 우리가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서 광합성을 서서히 올리는 시간이고 오후에는 광합성을 충분히 하게 하고 호흡도 만들어내는 시간이고요. 일몰 전후에는 식물체가 잠자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식물이 낮에 광합성한 것들을 뿌리나 과일로 옮기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광량을 떨어뜨려 가면서 잎에 있는 광합성 양분을 과일이나 뿌리나 줄기로 옮기는 시간이고요. 저녁 시간은 뭐예요? 광합성을 이행도 하긴 하지만 잠자는 시간인데 저녁부터 주로 이행을 하는 시간이고 야간에는 잠을 자면서 다음날 광합성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겠어요. 야간에 해가 없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작물이 문제가 생겨. 밤에 작물들이 잠을 자지 않고 밝은 시간이 지속되게 되면은 작물들이 잎이 타거나 여러 가지 생리장 현상들이 발생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잠 안 자고 어떻게 돼요? 미치죠. 나무도 마찬가지로 식물들이 잠을 안 자고 계속 빛을 보게 되면은 빛을 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작물이 타는 증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강등을 설치한 집들에서 올해 같은 경우 광이 없는 상태에서 과일값이 비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광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어요. 그 결과 생장점이 타고 잎이 타는 증상들이 발생하더라. 특히 토마토에서. 오이는 좀 덜하고 토마토는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것들 자료 찾아보면은 충분히 뭐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중간에 불을 끊어주고 암흑의 시간이 있어야지 식물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그 끊어지는 암흑의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래서 야간에 다음날 준비할 때 우리가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불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 그러면 우리 그런 얘기 들었죠? 가끔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이제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벼가 연결지를 않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왜 그래요? 잠을 안 자니까. 잠을 안 자서 그래요. 식물들도 잠을 자야 과일을 맺히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밤의 시간이 너무 짧아지면은 얘들이 문제를 발생하는데 토마토가 제일 심하고 오이는 좀 덜하더라. 파프리카는 그 사이더라.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순으로 그 피해가 심했대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워낙 가격이 막 뭐 킬로그램당 10,000원이 넘어가니 당연히 광은 없고 그러면 당연히 할 수가 있었겠죠. 이것들 광을 많이 줬겠죠. 이들이요. 근데 그럼 혹시 그 암기 시간이 보통 4시간 잡아요. 4시간 정도 잡죠? 아무리 못해도 4시간 잡아요. 그럼 오이 파프리카는 5시간, 6시간 잡는다. 오이가 짧죠. 토마토가 4시간. 오이나 파프리카는 그것보다 조금 더 짧아도 돼요. 아, 더 짧아도 되는 거예요? 네. 토마토가 제일 암기가 길어야 돼요. 얘들이. 그거는 공식 논문은 아니고 필립스에서 나온 자료예요. 필립스가 자기 고객들한테 나눠준 자료 그 있더라고. 그래서 그 자료도 그 암기 시간을요 쪼개도 되나요? 안 돼요. 연속 암기야. 연속 암기. 끊어지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자닥깨다 미치듯이 자닥깨다 계속 연속 암기해야 돼. 그다음에 우리가 설정값을 이제 절대값으로 놓고 변화 속도로 놓는데 절대값은 일정한 값이죠. 어떻게 놓을까요? 절대값. 최저 온도 13도 절대값이죠. 최고 온도 35도 절대값이죠. 이거는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해요. 일정한 값. 보통 각종 설정값이 제한하죠. 그러니까 제한 요인이죠. 위아래 상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변하죠. 2가 넘어가도 안 되고 2 아래 떨어져도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절대값으로 놓고 이건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이거는 토마토가 12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냉해를 받기 시작하고 장애를 받기 시작해서 수확 기간이 생육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13도, 14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향육이 늦어질 뿐이지 다시 온도만 넣으면 바로
바로 성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도, 11도 떨어지면은 내가 온도를 충분히 줘도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자결림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들이요. 35도가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하고요.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변화의 속도 갖고 온실을 통제하죠. 내가 변화를 얼마큼 줄 것인가를 얘기를 할 때 보통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했다. 예를 들어서 1초로부터 내가 환기를 처음에 이제 해가 6시에 떴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0시, 11시까지 환기할 때까지 온실 온도를 몇 도까지 오를 것인가를 판단할 때 시간당 1도로 오를 것이냐 1.5도로 오를 것이냐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요.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몰 때부터 일몰 3시간 전 후까지 내가 온도를 시간당 1도 떨어질까 2도 떨어질까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절대값은 내가 15도까지 떨어뜨리려고 해요. 내가 주간 온도가 23도가 해질 때 해가 질 때쯤 온도가 20도야. 근데 내가 야간 온도를 15도까지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5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3시간 동안에 한 1.78도씩 3도를 떨어뜨리겠다. 이거는 15도는 뭐예요? 절대값, 일정한 값이고 21도에서 3시간 동안 15도까지 떨어뜨린 거는 뭐예요? 속도죠. 변화의 속도를 시간당 2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단계 볼게요. 예시 1에서 설정이 20도시고요. 2단계 설정하면요. 23도씨를 2단계 설정이 23도예요. 변화 속도를 시간당 1도로 설정했다고 하면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들어갈 때 3시간 동안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고요. 2단계 설정에서 20도시고 3단계가 21도인데 변화 속도를 30분 동안 1도로 한다고 하면은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할 때 30분 뒤에 30분 만에 21도 0.5시간 만에 1도가 올라가는 거죠. 시간당 2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얘기한다는 거고. 에너지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온실에서 에너지의 대부분은 환경재 에너지는 에너지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에너지 총합은 자멸과 현혈로 나눠지고요. 자멸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현혈은 눈에 보이는 열이죠. 여기서 이제 30도예요. 30도의 현재 온도가. 근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현혈은 몇 도? 몇 도? 아 대표 몇 도? 30도인데 물이 0이야. 그럼 현혈은 몇 킬로줄이에요? 몇 킬로줄이에요? 30도인데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럴 리는 없죠. 근데 30도인데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럼 몇십 킬로줄? 30킬로줄. 그러면 60도인데 내 60도예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뭐 물이 얼마큼 있는지 모르는데 60도야. 그럼 현혈은 몇 킬로줄이에요? 60킬로줄이고 자멸은 얼마인지 모르죠. 모르죠. 근데 현혈은 몇 줄이에요? 60킬로줄이죠. 나머지는 이제 현혈 자멸이겠죠. 그러니까 온도계에 보이는 거는 뭐다? 현혈이고 눈에 보이는 열. 자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이죠. 온도계로 보이지 않는 열들. 그래서 수증기가 갖고 있는 열을 현혈이라고 하고 온도계에 보이는 열을 자멸이라고 하고 눈에 그러니까 온도계에 보이는 열을 우리가 현혈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에너지 총합은 현혈 플러스 자멸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현혈은 온도고 습도는 자멸이라고 되어 있고 환기는 에너지를 내보내는 작업이고 난방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엔탈피로 개념한다. 엔탈피 단위는 뭐예요? 킬로줄이죠. 줄로 표시되고 그러면은 건조 공기의 에너지 플러스 수증기의 에너지가 우리가 엔탈피라고 하는데 근데 혹시 그 수증기 에너지는 HD 값인가요? 아니면 아니죠. 물과 다르죠. 물이 몇 그램이냐 달라요. 그램인 거죠? 그램이죠. 그램 갖고 이제 얘가 몇 그램이냐. 예를 들어서 1kg의 물이 2,500kg이에요. 일단. 예. 그러면은 내가 100g이면은 뭐예요? 100g 있을 수가 없죠. 20g. 25g 쳐요. 간단하게. 25g이면은 몇 kg예요? 25g. 1kg이 예. 100으로 하자. 계산하시면 100g이에요. 예. 그러면은 100g의 수증기는 몇 kg예요? 250. 250kg죠. 예. 250kg에다 할 게 또 있어요. 온도. 그러니까 수증기 온도도 계산이 돼요. 수증기 1도씨마다 1도씨 차이 날 때마다 4.2kJ의 에너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25도의 수증기와 30도의 수증기는 5kJ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건 같은데
여기도 5kJ, 5도 차이 나잖아요. 5 곱하기 44가 되면 20kJ만큼 30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열은 자멸은 뭘로 한다? 수증기를 보고 우리가 수증기의 양을 보고 수증기 온도를 보고 우리 파악해요. 왜냐 공기 온도와 수증기 온도니까 물만 온도를 알면 우리가 대략적인 엔탈피를 자멸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엔탈피 단위는 킬로그램당 뭐 킬로 줄여야 돼 있죠. 이건 공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 나눈 거고 킬로그램 한 거고요. 우리가 1kg의 공기는 자 1立方미터의 공기는 몇 킬로그램이에요 보통? 1.2kg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1.2를 곱하죠.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고 그것도 엔탈피는 환기 여부, 냉방 여부, 난방 에너지 등에서 반영되죠. 그래서 우리가 냉방을 할 때 우리가 엔탈피를 계산하는데 엔탈피를 얘기를 할 때 우리 제일 쉬운 게 있어요. 내가 온실 에너지를 공기를 팅 펌프를 이용해서 온실을 시켰어. 그러면 뭘 보면 될까요? 뭘 보면 될까요? 우리가 결로수가 만들어진 만큼 에너지를 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에어컨에서 막 물이 나오죠? 그만큼 내가 에너지 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결 펌프하고 에어컨하고 서로 반대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결 펌프가 뭐예요? 수증기에 있는 물을 응결할 때, 그러니까 수증기가 엔탈피가 높잖아요. 그 엔탈피가 물이 되면은 에어열이 빠져나가죠. 그 열을 갖다가 온실 안으로 밀어넣으면은 그게 난방이고, 내가 반대로 온실 안에 에너지가 남아도니까 수증기가 많잖아요. 이 수증기를 갖다가 땡겨서 내가 이거를 물로 만들어서 바깥으로 빼버리게 되면은 뭐예요? 물만큼 내가 엔탈피를 바깥으로 배출한 게 돼요. 이것들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뭐냐? 그러면은 간단해요. 그냥 에어컨이 뭐야? 그러면은 제습기. 제습기죠. 그러니까 내가 차가운 물 만드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수증기를 물로 만드는 수증기를 갖다가 수증기를 갖다 물로 만들면서 수증기의 열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배출한 거죠. 그만큼 배출한 거죠. 이것들요. 간단한 거 이것들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진다는 거들요. 온도 제어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은 여기 40분에 지금 33분이니까 혹시라도 더 갈 사람 있으면은